안녕하십니까. 오늘 7일입니다. 뉴욕타임즈에서 한국 군함이 1군함을 향해 발포하지 않을까 걱정해야 된다. 이런 사설이 떴습니다. 한일 갈등이 점점 깊어지다 보면은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지금 한일 갈등 이것은 무슨 무역을 바로잡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양국 간의 감정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치권에서 불필요하게 감정 싸움을 유발을 시키면서 국민들이 이렇게 괴롭게 된다 이거예요. 정치권에서 외교 정치적으로 풀어야 됩니다. 이런 이제 감정 싸움이 더 골이 깊어지고 해가지고 일본하고 한국이 충돌을 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충돌한다 할 때 어디서 충돌을 할까? 그거는 이제 독도가 되기 쉽죠. 독도. 일본 입장에서는 독도는 자국의 영토이기 때문에 회복을 한다 이런 명분을 내세우면서 할 수가 있죠. 그러나 한미일 협력관계 이런 것이 굳건할 때는 신경전을 할지라도 글쎄요 행동에 옮기기 좀 곤란하겠죠. 그렇지만은 한국 미국이 관계가 느슨해지고 멀어져 버린다 이런 상황에서는 일본이 실력 행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실력 행사 또는 충돌을 할 곳은 바로 독도가 제일 우선순위가 안 되겠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독도를 일본이 나름대로 자기들 입장에서 탈환하겠다 이렇게 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한국은 이미 독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항상 주기적으로 함정을 보내고 그리고 순시를 합니다. 세계적으로 독도는 분쟁 지역이다 이것을 계속 어필하는 것이죠. 그런데 말이에요, 악화되고 할 때 또 한미 동맹 상태가 느슨해질 때 일본은 공개적으로 실력 행사로 나올 수 있는데 이때 독도를 만약 공격을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한국에서 독도 방위 훈련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일본 쪽에서도 반드시 순시선이 또 옵니다. 그렇게 해서 실강이를 하다가 일부러 일본 쪽에서 충돌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서로 엉키게 할 수 있죠. 그런 명분으로 그런 걸로 작전에 이제 임할 수 있는 겁니다. 일단은 한국 쪽에 뭔가 먼저 이제 유발하게 만들고서 일본 쪽에서는 어떤 조건이든 명분을 조금 확보하면서 시작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놓고 함정을 앞세워 밀고 들어오면서 특수군이 바로 상륙에 들어오는 거. 이제 이런 방법도 있겠고, 전투기 몇 대 날라와 가지고 갑자기 이제 기습 공격을 해가지고 어떤 독도 일반 시설을 파괴할 수도 있죠. 물론 그렇게 되면은 즉각 한국 쪽에서도 전투기가 발전하게 될 겁니다. 전투기가 이제 발전하게 되면은 후속으로 일본 전투기들이 날라와서 이제 공중전을 펼친다. 그렇게 하고 함정이 접근하고 그리고 잠수함정이나 이런 곳으로 일본의 특수군이 독도에 상륙해서 차지한다. 그리고 차지한 다음에는 잠수함이라든가 함정들이 계속 순시하면서 이제 한국이 재탈환하는 것을 막으려 하고 고정화하고 이런 작업을 할 수 있다. 이런 시나리오도 있을 수 있고 또 잠수함으로 특수군을 아주 은밀하게 보내가지고 독도 수비대를 제압하고 독도를 차지해버리는 것이죠. 그와 동시에 함정들이 독도에 배치되고 그리고 한국의 공군기가 출격을 하게 되면 즉시 자위대 공군기도 출격을 해서 견제를 하고 이런 작전을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단 일본은 고착하려는 그런 작전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일본이 그런 작전을 성공해가지고 내줬답시다. 그런데 독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동해에 아주 요충지에 독도가 있어가지고 이게 정말 전신에 이 독도 이 주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국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느냐 일본이 차지하고 있느냐 이건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또 이어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어도를 중국이나 일본이 차지한다면 한국 생명선이 막히는 겁니다. 그 정도로 이어도도 아주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 곳인데 독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은 그 독도를 함으로써 단순히 바위섬 몇 개를 얻는 게 아니고 그 주변의 해역에 무궁무진한 그런 자원까지 다 확보하지만 군사적 요충지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자리가. 그래서 일본은 독도를 절대 포기 안 하려고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이 돼서 일본이 독도를 먼저 점령을 했다.
독도를 차지했다. 이렇게 되면은 한국군은 당연히 이제 독도를 탈환하려고 하면서 한쪽으로는 한편으로 해병대를 보내서 대마도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점거할 수 있습니다. 부산 앞에 코앞에 있습니다. 예, 멀리 아스라이 다 잘 보입니다. 한국 해병대가 급히 상륙해서 그 안에 대마도를 지키고 있는 수비 병력을 제압해버리면 됩니다. 물론 일본 쪽에서는 대마도 수비군을 증강시킬 수도 있고, 그리고 해협, 바다에서 잠수함, 함정 등으로 한국 해병대의 기습 상륙을 막으려고 시도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예비를 하고 독도를 점거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은 대마도 정도는 어떤 형식으로든 기습 점거할 수 있는 능력이 한국 해병대는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마도를 점령하는데 한국은 또 명분을 댈 수 있죠. 대마도는 과거로부터 한국 영토였고 조선시대까지 한국 영토였다. 이렇게 하면서 대마도를 이제 탈취할 수 있습니다. 조선 때까지만 해도 대마도는 조공을 계속 바치고 있는 곳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대마도를 점령할 수 있고, 그리고 일본에는 작은 외딴 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런 곳은 한국의 해병대가 급습해가지고 지배할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전면전이라고 할 수는 없고, 지역 구역에서 이제 이 전투를 벌이는 것이죠. 객관적으로 일본의 군사력, 한국의 군사력, 특히 일본의 해군력은 한국 해군력보다 훨씬 앞섭니다. 공군력도 기술적으로 우위에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일본도 단점이 있어요. 일본 열도가 굉장히 길쭉하게 큽니다. 남한하고 비교해보면 몇 배 됩니다. 거기다가 일본은 지켜야 될 바다가 워낙 넓어요. 그래서 실제로 일본의 해군력이 한국을 압도하는 것 같아도 분산되어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한 곳이 집중하기 어렵죠. 그러면 이제 한국 쪽에서는 한쪽에 집중하도록 유도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일본 해군이 한쪽으로 집중되도록. 그렇지 않고는 한국 해군하고 1대1로 붙어도 일본 해군이 우위에 있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집중이 안 될 때는. 그럼 집중이 되면 당연히 일본 쪽이 수적으로 이제 우세하죠. 그러나 그때 자위대 해군이 한쪽에 집결한다. 그렇다면은 한국군은 다른 곳에서 또 작전을 벌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렇다면은 대대적인 상륙은 어떨까요? 일본 자위대는 한국 영토에 상륙할 수 없습니다. 자위대가 한국 육군에 비해서 많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상륙을 할 수가 없고, 한국군은 바다만 건널 수 있다면은 일본 본토에 상륙할 수 있고 상륙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다를 건너기 어렵다는 것이죠. 많은 군대가 바다를 횡단해서 건너기는 어렵습니다. 일본 해군이 강력하고 그리고 일본 공군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개전을 하고 한국 공군이 일본 공군을 압도해서 제공권을 장악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사정은 다르겠죠. 그렇게 되면 일본 해군도 괴멸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바다를 횡단해서 상륙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거는 어렵다 보더라도 비밀리에 특수군이 소수가 여기저기 상륙해서 항구를 마비시킨다든지 어떤 요충지를 공격한다든지 이런 것은 이제 되는 것이죠. 한국의 공수부대라든지 특수부대 또 해병대가 막강하거든요. 일본의 특수부대에 비해서 막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작전을 펼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렇게 이제 전면전으로 갈 일이 뭐 있겠습니까? 그리고 일본 쪽에서 작전을 쓴다면 일본은 저 원양에서 바로 한국 해상 봉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으로 들어가는 그런 모든 물자를 바다에서 차단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모든 물자들이 거의 바다로 통해서 들어옵니다. 물론 항공편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유사시에 해양 그 통로를 보호하지 않으면은 한국은 어떤 방법이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하고 아니면 중국 전면전이 난다면 해양 봉쇄, 이건 기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해양 봉쇄에 대항해서 우리가 활로를 뚫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실력이 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일본 자위대 해군력 그리고 한국의 해군력 비교를 해볼까 합니다. 대양 작전을 할 때는 공군력이 거기까지 투사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군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해군은 지금까지 주로 연안작전에 많이 머물렀습니다. 예, 북한에 대항해 가지고 이 편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대양 해군을 융성하기 위해서 많은 힘을 쏟았습니다. 예, 쏟았지만은 아직까지는 일본이나 중국에 비하면 많이 열세입니다. 예, 그래도 한번 살펴볼까요? 현재 한국 해군은 강개토 대양급 3,000톤급입니다. 세 척을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강개토 대양급 이 세 척이 북한 해군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 역시 북한은 미사일 도발 이런 데 대응하기 위해서 늘 그쪽으로 향하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무공급 이순신급 함 구축함 이게 4,000톤급인데요. 6척이 여기저기 쫓아다니는데 그 중에 한 척이 청해 부대로 또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척은 해사생도 순항훈련 때 또 따라다닙니다. 이러다 보니까는 여유분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은 최소한 구축함을 18척은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년대 후반까지는 2개의 기동전단을 완성한다. 30년 중반까지 3개의 기동전단을 보유하겠다. 이렇게 계획은 세워놓고 있는데 아주 멀고 먼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거 워낙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해군 확보 이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한국 해군은 일본 그리고 중국 해군이 약하니까 비대칭 무기 뭔가 게임체인저를 별도로 개발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정 확보는 워낙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함정을 공격하고 깨뜨릴 수 있는 특수 무기를 개발해야 된다. 거기에 힘을 쏟아야 된다. 이렇게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적 확보도 결국은 2030년 넘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이래가지고 되겠냐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그때쯤이면 이순신급이 6척 그리고 세종대왕급 이지스가 3척 그리고 차기 이지스 구축함 3척 KDDX 6척 이래가지고 이제 18척 3개 기동전단이 이제 구성되겠습니다만은 거기다가 F-35B를 탑재할 수 있는 상륙함 1척을 또 더하리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기동 함대가 또 편성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일본을 볼까요? 일본은 현재도 헬기 항모 4척에다 강습 상륙함 3척, 이지스함 6척을 이제 포함하고 있고 거기에 호위함급 구축함이 38척이나 됩니다. 그리고 대형 수상함이 50여 척 보유하고 있어요. 이러기 때문에 대양 작전을 할 때 충분하게 함정들을 투사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북한에 대해서 이제 방어를 해야 되니까 그거 빼고 이거 빼고 저거 빼고 하면은 대양 작전에 나갈 그런 전투함이 제대로 없다는 것이죠. 이러니까 일본에서 저 원해해서 한국으로 향하는 물자들을 막으려 한다면은 과연 한국 해군이 그걸 뚫어낼 수 있냐? 여기에서 이제 의문이 걸려버리는 것이죠. 물론 작전을 잘하고 또 전투라는 것은 꼭 함정 톤수로만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다지만 우선 객관적으로는 이길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대양에서 작전하게 되면은 지원이 따라야 됩니다. 우선 이제 공군기 지원이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거리가 멀게 되면 급유기를 통해서 급유를 받으면서 지원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지원할 수가 없죠. 그렇다면 저 보통 항모를 가진다면 항모에서 바로 발진해서 공격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항모 없습니다. 이제 일본은 이제 2척을 항모로 바꾸려 하고 있어요. F-35B를 탑재한 항모로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일본은 항공모함을 가지고 한국은 못 가졌다 이렇게 될 때 대양 작전에서는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돼버리죠. 그렇다고 한국 공군기가 급유를 받아가면서 지원을 하려 할 때 일본도 또 급유를 받아서 지원할 수 있는데 그 급유기도 일본에 비해서 열세입니다. 한국 공군은 공중급유기 1호기를 올해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20년까지 내년까지요 3대를 더 도입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의 예산이 깎였다 이런 이야기죠. 이 부분의 예산이. 그런데 일본은 어떤가 하면 일본 항공자위대는 현재
공중급유기 4대를 운용하고 있는데 추가로 최신 공중급유기를 3대 더 도입해 가지고 7대를 갖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훨씬 이제 앞서고 있는데, 공중급유기가 왜 중요하냐? 독도 작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어도라든지 그보다 더 먼 바다에서 작전할 때는 반드시 공중급유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공중급유기가 있으면은 공군력이 2배 더 확장된다, 이런 말까지 있습니다. 그 정도 필요한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이 열세예요. 또 조기 경보기, 이것도 중요합니다. 조기 경보기. 먼 대양 이런 데 작전하고 먼 지역에 작전할 때는 이 정보를 빨리 수집해서 저그 함정, 저그 전투기, 저그 미사일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빨리빨리 파악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이제 핵심이 조기 경보기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4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신 조기 경보기 글로벌아이 1호기가 올해 이제 전려가 될 예정으로 있는데, 일본은 그렇다면 어디게 되느냐? 일본은 13대 오래된 이제 조기 경보기 가지고 있고, 그리고 4대의 조기 경보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 중입니다. 여기다가 더해 가지고 최대 9대를 또 도입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국보다는 훨씬 앞서 있습니다. 앞으로 갈수록 더 벌어질 판입니다. 그리고 바다에서는 또 해상 초계기 중요하죠. 해상 초계기는 적의 잠수함을 찾아내기도 하고 파괴하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이제 잠수함, 바다에서는 잠수함 빼고는 이야기가 안 됩니다. 그런데 잠수함 부분도 일본보다 한국이 또 열세에 아니겠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한국은 정말로 비대칭 무기, 게임 체인저 이런 게 필요하다, 이렇게 또 여기서 말이 붙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대양에서 그와 같이 밀린다면은 한국은 본토끼리 전투에서 승리를 해야 되겠죠. 일본 본토에 상륙을 한다든지 이렇게 말이에요. 만약 일본이 해상 봉쇄를 단행하려 들면은 한국군은 차단하게 되면 한국은 일본 본토를 공격 안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제 이런 부분의 전략이 개발돼야 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부분에서요, 미국이 어떻게 나오느냐입니다. 미국이 물론 이렇게 되면 싸움을 말리려 들죠. 그러나 말릴 때 완전 중립 상태에서는 싸움은 안 말려집니다. 어느 한쪽에 서서 한쪽을 눌러야 이 싸움이 말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일본도 누르고 한국도 누르지만 어느 한편에서 딱 서가지고 상대편을 딱 눌러버리는 거죠. 그리고 한쪽을 진정시키고 이제 이렇게 해야 싸움이 말려지는데, 그 한편에 쓰는 게 미국이 한국 편에 쓰겠냐, 일본 편에 쓰겠냐, 이거 문제예요.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죠.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을 놓고 본다면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일본이 또 지나치게 강대해진다 하면은 미국하고 또 충돌이 될 수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하면은 일본과 미국 이렇게 합해지면은 러시아,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좋은 나라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한국을 두고 본다면 한국하고 미국이 찰떡궁합이 된다면은 한국을 중심으로 하면서 지원해 가지고 일본도 견제가 되고 또 중국도 견제하고 북한도 견제하고 이런 그림이 있는 겁니다. 장단점이 있겠어요. 그렇지만은 현재 한국 상태로 볼 때는 아무래도 미국이 일본 편을 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전략적으로 한국이 중요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또 일본을 견제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장차 미국한테 있다 하더라도 우선 당장은 그렇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일본 편에 서가지고 한국을 눌러서 진정을 시킨다, 이런 작전으로 나오고 계시고요. 물론 그렇게 하면서 또 일본을 눌러 제끼겠지만은 그렇게 되면은 어차피 이제 싸움은 끝나게 됩니다. 끝나게 되는데 만약에 미국이 한국 편에 서가지고 일본을 먼저 누르고 한국을 억제하고 이 작전을 나가도 일본이 먼저 후퇴를 해야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미국이 일본 편에 서기가 쉬워요. 자,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북한이나 중국이 한국을 또 지원하겠다,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부분에서 지원을 해주겠습니까?
전투함을 파견한다 그런 건 아니고요. 미국이 일본을 먼저 지원한다면은 대양 작전이든 본토 작전을 무엇을 하더라도 미국은 모든 정보 자산을 환히 들여다보고 있거든요. 일체 움직임을. 바로 그것을 제공해 주는 겁니다. 한국에 제공하든 일본에 제공하든. 그렇게 되면은 제공받는 쪽이 제공받지 못한 쪽을 전투에서는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수적으로는 좀 딸리더라도 효과적인 작전에서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미국이 일본 쪽에 그걸 제공한다면은 한국 쪽은 눈을 감고 전투하는 게 되는 겁니다. 일본은 눈을 뜨고 전투하고, 또 한국 쪽에 제공을 한다면 일본이 비록 눈을 떴다 하더라도 한 눈을 뜨고 있는 것이고 한국은 두 눈을 뜨고 전쟁한다. 이렇게 되면은 한국이 승산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어느 편을 드느냐는 굉장히 중요하죠. 이럴 상황이 되면 중국 쪽에서도 러시아 쪽에서도 우리도 정보 제공해 주겠다. 이렇게 한국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예, 한국에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나름대로 전략 자산으로 파악하고 있는 그 상태를. 예, 그렇게 해서 전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국 그 과정까지 거친다면 한국은 자연스럽게 친중국, 친북 쪽이 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면은 일본은 자연스럽게 미국하고 한 팀이 돼가지고 전쟁에 참여하는 꼴이 되고 이런 상황으로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 그림이 계속 진행된다면 그렇게 될 수 있다 이거죠. 자위대 해군이 한국을 해상 봉쇄한다면 처음부터 완전 해상 봉쇄 이렇게는 하지 않을 것이고 명분을 대기로 한국으로 들어가는 전략 물자를 차단하겠다 이러면서 검문식의 해상 봉쇄 이것을 하지 않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다가 사태가 더 진전되면 그때는 몽땅 봉쇄 이제 이와 같은 작전으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이제 그 지경 되면은 한국군은 또 일본 본토 쪽하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한국군이 가지고 있는 또 장점, 강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미사일입니다. 현재 한국은 1500km 순항미사일 현무3C를 확보해서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본토를 얼마든지 타격할 수 있고 탄도미사일도 일본 본토를 타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쪽에서는 지상발사 미사일 이런 부분에서는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쪽을 공격하기 어렵고 다만 해군에서 확보하고 있는 공격무기로 한국 본토를 때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는 바로 한국 공군기의 이제 표적이 되겠죠. 여기서 저희 이야기를 잠깐 하고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8월 중순부터 9월 말까지요. 거의 9월 말까지입니다. 밖에 볼 일이 있어가지고 멀리 출타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영상 업로드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시간을 내서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은 영상 업로드를 할 수 있다면 해볼까 합니다. 그 기간 이후에는 또 열심히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업로드는 오후 9시 45분에 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또 이어갑니다. 객관적인 이제 군사력 평가 이야기부터 할까요? 작년에만 해도 세계 8위였습니다. 일본 군사력이. 그러나 올해는 한국을 제치고 두 단계를 뛰어 올라 가지고 6위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세계 각국 무장력, 경제력 그리고 이제 군사력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글로벌 파이어파워 GFP입니다. 2019년 세계 군사력 순위 이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 그와 같이 나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세계 최고 파워 지수는 미국이죠. 그 다음에 러시아, 그 다음에 중국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국은 작년에 이제 7위였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도로 지켰으나 일본은 8위에서 6위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두 단계 뛰어 올라간 거죠. 6위였던 영국이 8위로 밀렸습니다. 다만 이 순위는 핵무장이라든가 그 나라의 정치 상황 이런 것은 고려치 않았다 그럽니다. 그렇다면 일본이 왜 이렇게 두 단계를 1년 사이 뛰어넘었냐? 그거는 아베 정부가 지금 군사력 강화에 총력을 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물론 중국도 군함을 마치 성냥갑 찍어대듯이 뽑아내고 있긴 있습니다. 한국도 물론 강화는 합니다만은
한국보다 더 일본은 더 강화하고 있고 중국 강화하고 있고 북한은 핵무장하고 있고 이 상황입니다. 날이 갈수록 한국이나 일본 이 정치계에서 계속 상대방을 공격하고 혐오하는 그런 발언들이 무차별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자꾸 보태지고 하다 보면은 감정이 또 깊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국민끼리도 상대방을 혐오하는 그 감정이 급증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점점 이 충돌이 확대돼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어느 선에서 이제 끝나야 될 일인데 계속 이것이 확대돼 가지고 한일 충돌이 본격화되고 그것이 또 반미로 이어지고 이렇게 된다면은 이것을 가장 좋아할 나라는 결국은 또 말씀드리지만은 북한이죠. 북한. 중국도 좋아합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그 두 나라는 한국을 또 지원하고 이런 형국이 되겠죠. 그러나 그들이 한국을 뭐 생각해서 그렇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미국에서 중거리 미사일 아시아에 배치한다라니까 그 나라 대상은 한국이나 일본 아니겠습니까? 이러니까 벌써 중국에서 치고 나왔죠. 한국이나 일본에 배치를 하면은 또 가만히 있지 않겠다. 러시아도 심지어는 그러고 나와요. 아주 강하게 나옵니다. 대놓고 배치하지 말아라 이거죠. 배치한다면은 유사시에 공격받을 것이다 등등 아니면은 그에 따른 대가를 치를 것이다 등등 그렇게 경제적으로도 뭘로도 압박하겠다 이런 뉘앙스를 막 풍기고 있습니다. 원래 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북한에 대해서는 그렇게 강하게 말하지 않거든. 북한에 대해서는. 자,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어디까지나 한국의 우방맹방은 될 수가 없는 나라다.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물론 될 수 있기는 합니다. 그들이 속국이 되고 노예처럼 그냥 숙이면 되긴 될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 맹방이 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이 부분에서는 확실히 각성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한일 충돌이 일어날수록 한미일 동맹이 약화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북한 쪽에서는 즐거워한다 이런 이야기죠. 그렇다면 한국도 정치계 일부에서 그런 것을 동조하고 핵책한다 이렇게 할 때는 가능한 시나리오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일본 입장에서도 자꾸 강대해져가는 한국 또 남북이 통일이 되어서 통일국가로 거듭날 때 한국 이런 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한국을 자극하고 압박하고 이런 또 정치 세력이 일본에 없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이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